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불리는 만큼 부동층이 많아 민심의 향방을 읽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중랑구는 대선과 같은 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며 공천을 하지 않았지만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가 많아지면서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다가온 대선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고 지역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전망해 봅니다. 또 자가진단 중심 방역으로 혼란한 코로나19 상황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오미크론 전파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이 매일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자가 진단 키트를 활용한 신속 항원 검사로 방역 대응이 바뀌었는데 일선에서 혼선이 여전합니다. 지난 15일부터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살 수 있습니다. 17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도 중단이 됐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내려진 조치인데요. 한 명이 5개까지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몇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는데 이제는 낱개로 살 경우에 개당 6,000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하지만요, 이 3천만 개가 풀린 거 맞냐, 여전히 구하기 어렵다는 반응, 그리고 이 대용량 포장을 일선 판매점이 소분하는 데 대한 우려 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이걸 좀 구입해서 생필품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좀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풍기 현상 해결하고 또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일부 지자체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강원 삼척시는 주민들의 편의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검사 키트를 전 가구에 배부할 계획을 세웠다가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불허를 통보를 해서요,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울진군도 관내 모든 세대에게 한 개씩 키트를 배부를 하려고 했지만 중단을 했는데요. 이 선관위로부터 이렇게 나눠주는 게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직접 나눠주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조건부 지급 이런 동의를 받고 전북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또 서울의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선관위에 질의를 하지 않고 이 감염병 예방법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고 학생들에게 검사 키트를 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키트를 주는 건요, 선거와 무관하게 이 재난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마스크처럼 이 방역 물품으로 봐야 할지 방역 당국의 기준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개학이 예정돼 있습니다. 교육부가 등교하기 전에 자가 검사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이걸 두고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뉴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3월부터 학생은 주 2회, 그러니까 수요일 밤과 일요일 등교 전날 밤에 자가 검사를 하고 이를 위해서 이 키트를 제공하겠다 이런 방안을 교육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강제가 아니라 권고라고 했는데요. 학생들이 지금도 학교 등교하기 전에 열이 있다, 확진한 동거 가족이 있다 이런 내용을 입력하는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걸 이행하는 이행률도 낮은데 의무 검사가 아니면 등교 전에 누가 애들 코를 찔러가면서 검사를 하겠냐. 그리고 사실 검사 키트를 나눠주는 건 좋지만 누구는 하고 또 누구는 하지 않는다면 이 오미크론 확산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가중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교총 같은 경우에 분명히 검사율이 낮은 학교에는 검사율을 높이라는 압박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강제가 아니라 공고라고 했지만 교사들이 하세요. 부모님들에게 계속 하세요 권고를 해야 되면 이것 자체가 이미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요. 아직도 정점이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새학기 교육당국과 학부모들 모두 더 이상 코로나19로 학업 일정과 이 교육이 흔들려서 안 된다. 이런 바람이 강한데요. 그렇기에 안전한 교육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조금씩 감내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 이 공감대 형성에 새학기 전까지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안전한 교육 현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 그리고 인력 지원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환자 발생 숫자를 보면 방역 당국이 당연히 엄청나게 힘들어할 것이란 건 익히 짐작이 됩니다만 네. 저의 주위에서도 이제 정부 당국이 이 코로나에 관해서는 손을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말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런 아쉬운 상황이 많아서 나오는 말이기를 바라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포스코가 다음 달 2일부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합니다. 이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우려한 반발이 거셉니다. 지난달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포스코 지주사 전환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지주회사 체제는요,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와 그리고 비상장 철강 전문회사 포스코 등 이렇게 회사들이 나뉘게 됩니다. 포스코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신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과 투자 권리를 전담하기 위해서 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이 논란 자체가 영남권 전체 그리고 이제 정치권까지 번진 모양새를 보이는데요. 네. 이런 현상을 보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이 결정이 이 지역에 미칠 영향 자체가 굉장히 우려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최근에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로 비판을 많이 받아온 게 사실이지만요. 포스코는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본사를 둔 대기업으로서 이 지역의 자부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에서 일단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았었습니다. 네, 포스코는 지주 회사로 전환을 해도 네. 큰 변화가 없을 거다.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초래할 위기감이 감지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이 최근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을 포항 등 경북 지역에 설립할 경우에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이 생산 유발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해서 3천억 원이 넘고요. 1,700명이 넘는 일자리 유발 효과를 추산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은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으로 갈 경우에는 없어지는 효과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철강 분야 규모 축소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어쨌든 포스코가 매출과 이익이 하락하면서 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돈 액수뿐만 아니라 포스코가 지역에 있으면서 이 산학연을 연계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의 순환 고리가 됐었는데 이런 고리가 끊어지면 결국 인재는 유출되고 지역 균형 발전도 저해할 거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예측이. 지역에서는 지주사 본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등을 중점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설립한 미래기술연구원을 다 이 포항으로 이전을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 절반 이상이 관련 내용에 서명을 했고 경북 23개의 지자체장도 함께 발표문을 호소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요, 지주사 서울 설립에 반대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기업 경제 문제가 이 정치권까지 번졌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요, 무조건적인 요구나 반대보다 투자 확대 그리고 상생 협력을 보장받는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확보하는 데 중점을 더 둬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지적하고 있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어쩌면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포스코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라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3월 9일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본 레이스에 올랐습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요. 대선 후보들은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KTX 도심 구간 지하화 그리고 대구 군기지 이전 등 기존보다 강화한 TK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대구의 지지 기반을 둔 기존 정치 세력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다.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강조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국비 지원 그리고 대구의 경제과학 연구소 설치를 공약을 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특히 강조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법조인 출신인 거대 양당 후보들과 달리 본인은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에 대해 잘 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야가 대구에 와서 신천지를 소재로 서로를 막 공격을 했죠. 이재명 후보는요. 신천지 대구교회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 압수수색을 하고 방역 조치를 신속하게 내렸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반려 논란 그리고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당시에 이 신천지 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것이겠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언급을 했는데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엄청 심할 때 대구 봉쇄, 대구 손절을 말한 게 민주당이라면서 그 위기를 이겨낸 건 대구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보수 정당 텃밭으로 불리는 이곳이기에 윤석열 후보가 이 동대구역 앞이나 이 현장에서 얘기할 때요. 홀대, 심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또한 고향이 경북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향에서 선전을 기대를 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보냈는데요. 우리 지역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대구에 오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측이 이 대구 달성구 유가면에 있는 한 전원주택을 매입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진 뒤로 이 현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면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구에 모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조원진 의원이 하기도 했었고 사실 5년 전에도 나중에 달성에 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썰로 나돌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이요. 이달 말에 퇴원하고 거처를 옮기거나 아니면 경호동 건물 공사가 끝난 다음 달에 올 거라는 분석. 이게 좀 더 가능성이 높게 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치권에서는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는 높지 않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쨌든 양쪽 다 좀 바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 운동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여당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 등 6명이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수표 분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이슈 인사이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구 중랑구는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대장동 사건으로 곽상도 전 의원이 사퇴하면서 하게 된 보궐선거인 만큼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상당수 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중랑구는 전통적 보수 텃밭이라고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다가오는 대선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 중 우리 지역의 그래도 이슈인 국회의원 선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만 이 모든 선거 과정을 통틀어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선과 참 과거의 선거에도 우리가 선거 때마다 불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선거는 처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네. 똑같이 느끼고요. 정책이 나와도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의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줄로 던져버리는 정책. 네. 유권자들이 도저히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선거, 굉장히 혼탁하고 유권자들이 이걸 투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아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선거가 되고 네. 있지 않나. 앞으로 남은 3주 채 안 남았지만 공식적인 선거 기간 동안에 좀 뭔가 이 정화되는 느낌,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진실되게 호소하는 그런 선거로 네.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많이 주시길 바라고요. 은재식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정말 민주주의 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는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혼탁하고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선거다. 네. 이 스트레스를 가진 정치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 건데 정말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런 선거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이래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두 분 다 말씀을 종합하면 참 이번 선거가 굉장히 힘든 선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힘든 이유가 정말 정답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대선이 보통 이런 혼탁함 이런 걸로 가려져서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내용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어쨌든 본인 잘못 때문 본인은 완전히 시인을 안 하고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일단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어쨌든 후보가 원인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당 소속이 원인을 줬기 때문에 공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공천하지 않겠다는 거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그 민주당에서 먼저 이 당 세선 차원에서 뭐 종로라든지 안성, 청주 이곳 세 곳에 무공천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여야의 이런 결정은 좀 늦었지만 또 당 세신 차원이고 또 책임 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것이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에 모든 과정에 적용돼야지 이번 그 무공천에 대한 여야의 판단이 좀 진정성을 인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의미 있다 생각하시는군요. 예, 의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의미가 없지 않다. 그리고 뭐 앞으로 우리 정치에 이제 중요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또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무소속으로 나온 분들이 그러니까 정당을 떼고 나왔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냥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이다라고 믿어지는 네. 그런 이제 행보들을 보이고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너무 당연시 유권자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그 후보를 국민의힘이 약속한 대로 정당 다시 재입당을 금지한다거나 뭐 이런 조치가 확실하게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름 이 조치에 대한 자신들의 진정성을 표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나름 굉장히 그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탈당을 해서 나오겠다고 했을 때 만약 탈당해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복당은 없다라고 권영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는 일단 무소속으로 선거 치르고 당선되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반응은 뭐 해석을 떠나서 전망을 한번 해보죠. 은 국장님 보시기에, 연 처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중랑구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보궐선거 지역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그 당선 후에 복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끊고 있거든요.
선을 예전에도 하도 많이 그었다가 지워.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도 이보다 더 어려운 또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복당한 사례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 국민들이 시선은 되게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구 경북 지역만 하더라도 탈당 후에 당선되고 복당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보고 네.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여야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방침을 지속적으로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대선이 혼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그 진정성을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는 전반적으로 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레토릭에 그칠 것이다라는 의심을 하시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단 유권자들도 이분들을 무소속이라는 그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좀 뽑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느끼는 바로는 이분들을 그냥 국민의힘 후보들이 여러 명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은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거에 뭐 조그만 이거보다 훨씬 큰 문제를 일으켜도 다 복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말만 전략적으로만 저렇게 하다가 복당하겠지라고 하는 걸 의심치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정치권이 이걸 어떻게 향후에 그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건 정치권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저분이 왜 무소속이지 궁금해 할 때쯤 되면 다시 복당을 시키는 경우가 지금 계속 안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레토릭으로 보이는데 그럼 그 중랑구 유권자들을 위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랑구 국회의원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보십니까, 은 차장님? 국회의원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이거는 저도 이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하고 있지만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미국처럼 상하원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연말에 보면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자기가 마치 모든 예산을 다 따오는 것처럼 뭐 프랭카드 정치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주민들에게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민원까지 받아가지고 해결하는 이런 상황의 국회의원들을 보고 과연 중랑구를 위해서 뭘 할지 이런 또 공약도 제시된 부분도 제가 잘 보기가 힘든 부분들이고요. 특히 그 남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대구의 인구 소멸 지역이고 또 건강 격차라든지 교육 격차 심각한 지역이고요. 또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또 높은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적인 이제 중심 상업 지역인데 그러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떤 피해 보상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중랑구 보궐선거에서 제대로 부각될 수 있느냐? 전혀 이런 부분들이 가려져 있는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과 지금 지역의 관심사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 지역 유권자들이 과연 후보를 고르는 데 있어서 이런 지금 핵심적으로 선결해야 되는 과제들에 대한 토론들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주제로 고민을 한다고 보십니까?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금 중랑구 보궐선거가 얼마나 관심이냐라는 말씀과 동일한 질문일 것 같은데 저는 이 관심 아무래도 대선에 가려서 굉장히 관심도가 떨어진다. 거기다가 또 나온 그 후보들도 원래 좀 지역 유권자들이 예측했던 그런 좀 빅네임들이 아닌 후보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 관심도가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은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남구는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네. 지역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도 맞았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또 시청도 옮겨가면서 남은 이 그 문제들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또 남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낙후되면서도 또 플러스 환경 문제 같은 것도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뭐 미군 캠프와의 관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단 그 후보자들이 비전을 제대로 제시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들이 먼저 비전을 제시해야 될지, 뭐 유권자들이 먼저 요구해야 될지, 그거는 어떤 게 먼저라고 할 수 없지만 네. 어쨌든 후보자들에게서 비전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인지도는 떨어지고,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거의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과거 국민의힘 분들 중에서 좀 인지도 높은 사람이 누군가 뭐 그 정도만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후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비전 제시가 과연 제시가 되고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문제고, 그런 차이점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차이점을 구분해서 투표 행위로 연결을 시킬 만큼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둘 다 아주 약한 수준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게 뭐 아무래도 대선하고 국회의원 선거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그래도 이 지점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특히 중랑구 유권자들께 말씀을 좀 주시죠. 사실 뭐 중랑구 보궐선거가 뚝 떨어져서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과의 어떤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청년 유출, 뭐 우리 차후에 좀 토론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 위기와 또 지방 분권, 뭐 코로나 대응,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야말로 이 중랑구의 지역 일꾼을 뽑을 것인지, 대선과 연계한 정략적인 어떤 투표 행위가 이루어질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대구 같으면은 국회의원부터 해서 단체장, 또 지방의원들의 다수,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에서 다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중랑구 보궐선거의 사유가 또 국민의힘의 자당 소속 의원들의 비리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 민주당 의원이 그래도 탄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뭐 김부겸 국무총리라든지 또 홍인학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이어서 과연 중랑구의 민주당이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재미삼아 한번 유권자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는 이 정도로 접고 대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동안 기간이 앞에 코앞에 와 있는데도 오리무중인 선거도 잘 없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이번에는 그 아주 박빙의 선거가 될 거란 예측은 했습니다만, 박빙의 예측의 이유가 이렇게 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 정책 선거는 맨날 강조하지만 교과서적으로 정책하시는 분들은 정책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교수님께 먼저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20대 대선에서 정책 선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정책 선거라고 하면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좀 깊은 성찰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내놓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정책 선거를 네. 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책은 나오는데 저는 정책 선거라기보다는 그냥 정책 던지기 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한 줄짜리 SNS에 한 줄 쫙 올리고 그것이 나의 정책이다. 뭐 앞도 뒤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러면서 그것을 좋아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환호를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아주 포퓰리즘의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포퓰리즘 그런 정책 선거를 형태 캠페인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 후보마다 대표적인 정책이 무언가를 찾기가 좀 힘듭니다. 뭐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일 남아 있는 게 여성가족부 폐지, 이게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정책인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검찰 이제 권한을 좀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쭉 진행해 오던 그런 방향과 굉장히 역행적인 그런 정책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네.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뭐 언론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정책이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가지고 출발은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축소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아주 지금 현재 굉장히 최고 대표적인 정책이 뭘까라는 게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후보자 검증 이슈, 그것도 뭐 굉장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슈들이 너무 많이 도배를 하고, 그리고 SNS를 통한 아주 그 정치인의 깊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정책 던지기를 통해서 정책 선거가 실질적으로는 실종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 차장님께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두 후보 간에 정책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 간의 정책들의 차별성은 느껴지십니까? 갈수록 뭐 차별성은 조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정책이 좀 실종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도대체 어떤 후보가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뭐 한 줄 공약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해석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이상한 상황인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나마 소수의 어떤 언론과 시민사회가 이 공약 검증을 좀 하면서 이제 정책이 조금씩 보이지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 정책 검증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던지는 공약 정책도 문제지만 이 엇박자인 정책도 네. 되게 문제다라는 걸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역에 와서는 그 SOC 공약 이런 거 네. 툭툭 던집니다. 떡고물 주듯이. 근데 이제 수도권에 가서는 또 주택 공급 확대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또 가중시키고 네. 이런 모순된 행보를 주거든요. 그다음에 또 수도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드,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드를 배치하겠다 하고 기지는 지방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국도 균형 발전을 또 얘기해요. 네. 이런 엇박자인 정책들이 너무나 수두룩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고요. 뭐 선제 타격 문제라든지 또 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그야말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선거위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담을지 되게 네. 의문이 드는 그런 공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지도 않지만 내놓은 정책을 곰곰이 따져보면 거의 한 당에서 나온 정책인데 분열증적 증세를 보이죠. 한 사람이 또는 한 당이 이런 정책을 동시에 던지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상하다고 생각도 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선거 때는 원래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 선거 때 그러면 가는 데마다 좋은 얘기 해줘야지.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서 정책들을 살펴보면 그 와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정책의 타겟들은 다 어디냐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의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되고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이것만은 정말 후보들이 신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역 의제가 있을 텐데, 이 지역 의제가 뭔지 우리 은재식 차장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대구가 우리 코로나19 1차 유행의 진앙지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공공의료 관련된 그 확충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 OECD 평균의 그 평균을 보면 공공병원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73% 정도 되는데요. 대구 같은 그 우리나라 같으면 한 10%밖에 되지는 않고, 또 그 코로나19 환자의 거의 한 80%를 그 공공병원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 했는데 거기 또 실패했는 부분들이고, 또 지금 코로나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면 후보자들의 어떤 공약에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이 명확하진 않아요. 네. 또 의지도 보이지 않고 또 다른 대선 공약에 가려져서 부각도 되지도 않고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코로나와 연계해서 이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국가적으로 책임지는 그 부분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공약들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요. 또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또 지역 소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이라든지 공약, 뭐 이런 건 없이 지역에 오면 SOC 사업 몇 가지 뚝뚝 던지죠. 이런 걸 보면 그 정당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당의 어떤 그 무능함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이 지역 정치 세력들의 어떤 무능함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역 공약을 지역 정치 세력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 이 지역 정당에서 중앙당에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 제안하는 부분들도 매번 하는 재탕 삼탕하는 공약으로 제안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대선에서 네. 지역 의제 과연 있는가, 이런 걸 되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역 정치 세력이 집이 다 서울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저는 네, 서울에 의심스럽습니다. 많이 있죠. 상당 부분 의심스럽고요. 네, 지역에는 그 활동 영역이고 영업하는 활동 무대지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무능이 아니고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이 교수님은 지역의 지금 주요 의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역의 주요 의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이 죽어간다. 예, 소멸되어 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 대학들은 지금 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젊은이들은 여기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지역을 이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것도 지역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힘들고 민생 지원도 굉장히 어렵고 보건, 의료 정책이 거의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서 지역은 더욱더 낙후되어가는 그러니까 격차가 커가는 그런 이제 부분이 사실 이 어떤 지금 대통령 후보가 지역에다가 무엇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책 공약으로는 이걸 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지역에 많은 권한을 이양을 해서 실제로 보면은 공공의료 부분이 지역 보건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지역 청년 이탈이라든지 뭐 지역 상공인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 문제들은 지역이 해결해야 되는 지역이 권한을 가지고 지방의 재정을 확충해서 해결해야지 이걸 중앙에서 하려고 하니까 중앙에서 똑같이 n분의 1로 다 나눠 먹기식 그 많은 재정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한을 기재부와 행안부가 다 가지고 지역은 거기서 그냥 권한을 이양받은 부분만 조금 행사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큰 균형 발전의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권한을 지금 이제 뭐 대통령 권한 분권이라든지 또 뭐 청와대 권한 축소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권한 중에 일부를 큰 부분을 지역으로 이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제대로 필요한 것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고 그것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조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보들 양 정당이 지역에 대한 관심, 지역에 대한 지각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의 부동산 값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년, 지역 소멸이라는 게 이들의 머릿속에 더 큰 문제고 국가적인 화두라고 과연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근데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내놓는 고민 정도면 좀 더 큰 틀에서 사고를 해서 지역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은 차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이 자꾸 청년 감소한다, 인구 감소한다, 지역에 청년이 없다, 지역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거 하나 지어줄게, 도로 닦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단위에 가도 도서관이나 운동장이 있어요. 도서관에 가는 애가 없고 운동장에서 뛰노는 애들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운동장을 이용하지 않고요. 운동장은 웬만한데 다 만들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또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또 일어나고 있죠. SOC 정책을 또 재탕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은 차장님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내용에서도 또 역시 이런 게 재현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뭐 재탕, 삼탕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로 지금 지역 소멸 문제나 지역의 위기를 풀 수 있다면 사실 벌써 해결이 다 됐어야 되는 거죠. 네. 선거 때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가 SOC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던져주는 뭐 그런 부분, 또 지역에서도 또 그걸 원하여서 또 그걸 또 중앙정부나 대선 국면, 선거 국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은 수도권 집중을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너무 많이 던져줬기 때문에 지역
오히려 집중돼 가지고 너무 활성화되고 수도권이 너무 약화돼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 가오들을 매번 선거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을 자랑스럽게 대선 후보자가 와서 마치 그 지역에 하나 던져주는 그런 선물 비슷한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 또 지역은 또 그거라도 하나 더 받기 위해서 지역 간 경쟁을 하는 이런 구도, 이런 구도들은 하루 빨리 타파해야지 제대로 된 선거가 될 수 있고 또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수도권 집중을 놔두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이건 말짱 거짓말이다. 네. 그럴 수도 없고 청년 유출을 막을 수도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가질 필요가 있다. 또 유권자들도 그런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드는 대선입니다. 네. 근데 지금 특히 비호감 네거티브 대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예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보면 특징적인 것 또 하나가 비호감 때문에 그런지 정책들은 거의 실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없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 꼭 이것은 대선 정도의 큰 설계를 하는 선거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빠져 있다. 어떤 게 있나요? 네, 빠져 있다기보다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 나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라고 하는 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 예, 그래서 이 대선이 시작하기 전에는 그 불평등 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이제 대선 정책들이 쫙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뭐 보여주기식 청년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가지는 정책의 공허함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안에서 꼭 이제 그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상 토론이 실종된 선거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후보자 간의 토론도 실종이 됐고, 윤 후보가 토론을 극도로 꺼리는 이런 상황에서 실종이 됐습니다만, 우리 유권자들 간의 토론도 실종이 된 선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들은 이제 굉장히 극도의 진영 논리, 그다음에 어떤 양극화 논리에 의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나와 지지자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네. 그런 선거다. 그래서 굉장히 적대감과 혐오가 강한 선거다. 예, 아주 어려운 그런 선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팩트 체크가 너무 없다. 네. 너무 심하게 남발하는 어떤 가짜 뉴스가 그냥 유튜브 채널이나 SNS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입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데도 팩트 체크가 없다. 그다음에 2030 남성들을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여성이 실종된 선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여성이 하고요. 실종됐다. 네. 그리고 어떤 약자들, 뭐 소수자들이라든가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대비해서 지방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는 또 노인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실종된 선거가 아닌가. 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필요한 방향과는 조금 대치되는 선거 캠페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이슈로 띄우지도 않고 토론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이미지와 비호감, 누가 더 비호감인가에 아닌가에 대한 경쟁으로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은 차장님 보시기에는 이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되는데 대선 토론이나 이슈에 이거 빠져 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최대 쟁점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양극화와 불평등 그런 해소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선거 끝나면 아마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이 후보들의 내생 공약을 뭐 어떻게 실현할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실현할 건데, 만약 실현이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또 지역을 더 차별시키는 뭐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이 검증이 되게 필요한데 이 시민사회에서 최근에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뭐 정당이라든지 후보들한테 질의를 하면 답변조차도 실종돼 있어요. 네.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답변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답변 뭐 토론도 실종됐지만 답변도 못하는 또 못 주는 뭐 이런 부분에 실종된 부분에서 참 깝깝한데요. 어떻든 간에 노동도 실종됐고 노동 문제 되게 중요한 네. 부분인데요. 교육, 건강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담보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그 좀 실종되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가야 될지 종잡을 수 없는 정말 오리무중의 어떤 그런 상황에 이 공황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건데 두 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 대선을 앞두고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정책은 안 지켜도 원래 이 선거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다. 뭐 공약되는 거 한두 번 봤냐? 헛된 소리다. 그냥 이거는 그냥 내놓는 얘기고 모든 것은 정당에 대한 지지와 후보에 대한 평가 이전에 각 정당에 대한 소속감, 정당에 대한 충실도, 충성도로만 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학하시는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후보의 역량이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선택에 있어서. 후보의 역량이라고 하면 후보의 역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정치적 경험이나 과거의 정치적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 뭐 도덕성, 그다음에 능력, 실천 능력, 실천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후보의 역량이라고 보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조금 실종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후보의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투표에 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모든 사회 정책에 있어서 누가 잘할 것 같냐라고 하는 거는 월등하게 이재명 후보가 높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지금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보의 역량,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지금 하는 투표를 하는 그런 선거는 아니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는 뽑긴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보자하고 유권자한테 이 와중에도 그래도 이 점은 좀 유심히 보고 투표에 임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관전하는 지점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와 그다음에 유권자에게 어떤 지적을 하고 당부를 하시고 싶은지 이 교수님 먼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선거가 굉장히 혼탁하게 진행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무관심이 나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사실상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후보의 과거가 어떻했는지, 약속 이행률이 또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결국은 그냥 정당만 보고 찍는다든지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투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문제를 이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 정말 능력 있고 할 수 있는 사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지금 후보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보시고 그래도 더 나은 그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유권자의 힘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은재식 차장님. 예, 뭐 선거 때마다 정책 선거를 부르짖지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 정책 따로 투표 따로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이 대선 같으면
대선 공약 자료집이 먼저 나와가지고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왜 안 지켰냐는 유권자 운동이 벌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로 또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왜 이게 불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권자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나마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인물이라도 시대 전환을 할 수 있는 후보에게 유권자들의 어떤 현명한 판단이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눈앞에 다가온 대선과 대구 중랑구 보궐선거를 주제로 오늘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두 분 모시고 토론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정과 정의, 자유와 책임, 성장과 평등,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은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포장된 도덕적 슬로건들이 대통령 선거라는 현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도덕을 지향하는 것이 언제나 도덕적 개선이라는 선한 결과를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상호 이해의 대상으로 풀어야 할 차이나 다양성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도덕적 잣대로 정치화하려는 행태들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도덕은 사회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상식과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기 편의 잘못은 상황 탓으로 이해해 주지만 다른 편의 잘못은 원래부터 삐뚤어진 그들의 기질 탓으로 돌리고 그들을 비난하는 심리적 편향은 이율배반적 도덕 문화의 토양이 됩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정치인들이 도덕을 자신의 정치적 철학과 원칙으로 가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는 용도 혹은 권력 획득의 도구쯤으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도덕적이기보다는 도덕주의자들만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심란해하는 선거가 이제 채 2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